저는 최근에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몸조리는 끝난 상태고 정신없던 상황도 마무리가 돼서 잠깐 여유가 생긴 김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집안에서는 최대한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길 원하지만 저는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결국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던 형님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형님이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있었는데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저도 형님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지만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태도가 형님의 눈에도 거슬렸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긴 게 가족들 앞에선 저를 대할 때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와 단둘이 있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냐면서 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건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자기 눈에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아니라면서 저와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를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아예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생각했고 이 문제로 형님과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형님이 저를 막대하는데 제가 형님한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과 둘만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눈에 거슬렸는지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지금 나 무시해? 왜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아예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형님이 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뿐인데요. 왜 저한테 지시만 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막 부려먹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보다 손윗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네요. 형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형님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동서랑 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정말 말 웃기게 하네. 지금까지 나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식모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비교해? 식모딸이 어때서요? 형님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요? 저야 먹고 자고 싸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좀 잘 산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형님의 말을 받아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방문을 두드리길래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저 먼저 나왔는데 형님은 저를 끝까지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제 어디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와 형님 사이가 신경이 쓰였는지 방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길래 인사 왔을 때부터
형님이 저를 대한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계속 참고 살아봤자 저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가 뱃속의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전부 털어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당분간 시댁 모임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제가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게 되자 시모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시모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식구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보통 결혼하면 시모에게 시달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시모가 아닌 형님에게 시달려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계속 시댁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자 형님한테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안 받아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일로 전화를 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동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적당히 쉬었으면 모임은 참석해야지. 나 임신했을 땐 쉬는 게 있었는지 알아? 어쩜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전부 다 때려치워.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참석해. 아직 어머님 댁에 갈 생각 없어요. 형님 말 들을 이유 없고요. 어머님한테 아랫배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푹 쉬고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오라고 하셨거든요. 괜히 형님이 억지로 더 불러서 일 시켜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일 조금 했다고 유산됐으면 나는 벌써 10번은 유산했겠다.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이번 주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와서 일 좀 도와야 할 거야. 우리 그이 귀 빠진 날이거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도 저 좀 전에 아주버님과 전화통화 했었는데 제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뱃속의 아이가 먼저라고 집에서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형님은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계속 전화 붙잡고 있으면 전자파 때문에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만 끊을게요. 그럼 주말에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드세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미리 전화통화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는 말에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형님과의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은 마당에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으려는 형님의 심보가 상당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도 더는 잘 보일 필요 없다 생각해 형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자 형님은 그런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었기 때문에 힘들게 관계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모와 형님 네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요즘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돼서 잠깐 들렸다. 못 본 사이에 살이 쏙 빠졌네. 입덧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더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오늘 만든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네가 그랬잖아. 잡채랑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을 좀 많이 했거든. 한동안 먹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희 먹으려고 싸둔 건데
왜 동서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허락 없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만든 음식을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 너는 아까 갈비찜 한 솥을 먹었잖아. 나는 아까 네가 갈비찜을 환장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돼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온 줄 알았다.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혼자만 배 터지게 먹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작은 며느리는 생각 안 나디? 지금은 입덧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먹지 못한 음식 입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제일 많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것도 지나가니까 힘들어도 한 숟갈 떠보도록 하자. 예, 가서 갈비찜 좀 데우고 이거 잡채도 다시 좀 데워서 가지고 와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서 이렇게 입덧이 심한가? 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땐 딸이었는데 입덧 한 번 안 했었거든. 내 느낌상 이건 분명 아들인 게 확실한 것 같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야 아들 손자 얼굴 볼 수 있나 보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잡채까지 동수한테 주면 저희 가족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텐데 그냥 저희가 가져갈게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음식 다 데워서 가지고 왔겠다. 너 계속 불만 가질 거야? 시샘할 걸 시샘해. 나불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너는 어떻게 매사가 항상 불만이야?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 덕분에 입덧이 심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갈비찜과 잡채를 먹는 거에 대해 조금의 불만도 없었고 아이가 우선이라며 제 몸을 먼저 걱정해줬는데 형님은 예상했던 대로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덧하면 먹었던 음식 전부 다 토해낼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는 결국 형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자 이 모든 불화가 저 때문에 시작됐다고 형님도 시모의 말에 대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님이 동서만 챙기고 있잖아요. 저는 딸만 둘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런 급 떨어지는 식모딸을 저희 집 식구로 들인 건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겨우 허락받았었는데 왜 동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허락해 준 거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서 임신했다고 저 먹으라고 싸주신 줄 알았던 갈비찜에 잡채까지 전부 다 털어서 동서 주고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첫 임신 때 이렇게 안 해줬니? 그리고 내가 언제 손녀딸 낳았다고 차별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손녀들한테 사랑을 줬는데도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내 입에서 언제 너한테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네가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격지심에 그런 건 아니고 너는 첫째나 둘째나 입덧 한번 해봤니? 나는 아들 둘 낳으면서 입덧을 막 달 때까지 경험을 했던 터라 작은 애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한 건데 이 정도로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불만 가질 거면 너는 차에나 있어라. 아, 그래. 지금은 우리 어머니 말 듣는 게 좋겠어. 나도 요즘 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일단 화 좀 가라앉히게 차에 먼저 가 있어. 여기서 더 화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재수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식기 전에 밥부터 먹어요. 이 사람이 요즘 많이 예민한가 봐요. 동서, 어머님 앞에서 왜 착한 척하고 그래? 원래 모습이 어떤지
가족들 앞에서 보여줘봐. 동서,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잡아먹을 듯이 엄청 대들잖아. 형수님, 계속 이럴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만 좀 하라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형, 상황도 안 좋아지기 전에 형수님이랑 그만 가줘. 이건 내가 알아서 나갈 거야. 나는 여기가 좋아서 얼굴 뒤밀고 들어왔는지 알아? 이딴 집구석에 며느리 될 생각 나도 없다고. 형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고 시모가 형님을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입덧하는 제 편을 들어줬다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막말을 쏟아내곤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결국 형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처음에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했었지만 아주버님한테 진심인 것 같아 서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을 해줬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점점 더 형님의 개팍해지는 성격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텃세 부리듯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저를 함부로 대했고 이 문제로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형님의 분노치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저에게 더욱더 조심하라고 배려해 주었고 시모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배가 많이 부르게 되자 일손을 돕지 않고 쉬고만 있었는데 이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때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입덧도 많이 줄었으니 지금부터 몸을 잘 관리해야 출산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적당히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살만 찌면 아이 낳을 때 많이 힘들거든. 참나, 힘주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저 출산할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시면서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고 엄청 신경 써주고 아껴주시네요. 서러워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밥 먹는 데까지 그래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 번 더 임신할 걸 그랬어요. 당신 자궁경부암 수술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알면서 왜 또 그래? 오늘 나랑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기로 했었으면서 또 시작이야? 당신도 지금 봐봐. 동서 뱃속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내가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있겠어? 차라리 나 혼자였을 땐 신경이 안 쓰였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부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잖아. 나도 아들을 낳고 싶었다고. 이런 관심 받고 싶었는데 내 몸이 이런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너한테 눈치 준 사람 아무도 없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한테 언제나 한결같았다. 오히려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럴 거야? 수술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면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큰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네. 본인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으니 그만 넘어가 주자고. 이참에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 유산되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 아이들한테까지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싶지도 않은데 차라리 유산되는 게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저는 집안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집안은 가진 것도 없고 식모일이나 하는 그런 집안의 딸인데 격떨어지게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저를 밑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건데요. 저보다 잘난 여자가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제가 싫다 해도 어떻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 수술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서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의 막말에 가족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고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임신하고 있는 저에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을 때 암의 위치가 안 좋아서 자궁을 드러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로 우울증이 심각하게 온 것 같아 보였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받다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임신했는데 아들이라는 게 형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형님의 충격 발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모는 제가 왜 나가냐면서 형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받고 상황이 안 좋아도 가족들끼리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는데 형님은 도가 지나셨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형님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받은 충격 때문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심장이 두근거렸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배를 움켜쥐자 시모는 방 안에 눕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해 주셨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시부모님 집은 주택인데 밖에서 형님이 주먹만한 돌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형님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고 만에 하나 돌이 제 배 위로 날아 들어왔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부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결국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조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저는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모와 엄마의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받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 잠잠했던 형님이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식모 일을 하시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형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어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함을 젖을 먹던 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출산했다길래 축하도 해줄 겸 해서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 내가 뭐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동서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야. 동서가 출산했는데 그래도 선물 하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면 좋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출산 직후엔 모유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미역국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맛있게 끓여왔거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분명 출입 못하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 여기 특실을 이용했었어.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곳을 2번이나 이용했겠지. 다른 특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같은 병동을 쓰고 있네. 거지 같은 집안딸이 귀여워서 내가 받을 사랑을 너까짓게 다 뺏어가게 내가 놔줄 줄 알았어? 여기 비상계단으로 올라오면 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몰랐지? 보통은 입구에서 들어오니 간호사들도 신경을 못 썼겠지. 동서만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아주 펄펄 끓여온 미역국이거든? 그래도 동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맛은 봐야 하지 않겠어? 형님은 보온병을 꺼내 들어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전화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런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엄마는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 속에 담긴 미역국을 제 아이한테 부어버리려 하길래 급하게 몸을 감싸 아이를 품 안에 안았어요. 형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머리 위로 뜨거운 미역국을 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부원장인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린 뒤 형님을 끌어내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뒤이어 간호사들이 상태가 안 좋은 저를 보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 또한 뒤늦게 병동문을 열어 상황 파악을 한 뒤 급하게 호출해 저를 응급실로 이송시켰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는지 다친 곳은 없다는 말을 시부를 통해 전달받긴 했지만 저는 형님이 부은 뜨거운 미역국 때문에 화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시모가 산부인과 부원장으로 계시다 보니 이 병원에서 형님도 출산을 했던 터라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아이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겨졌을 테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형님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현재의 상황을 겪고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형님네의 가족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으로 무거워질 죄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때문에 입게 된 화상 자국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보고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곤 하지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값 받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선 현재 정신병으로 인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항소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준 상처가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형님네 부모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선처를 부탁한다곤 하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이 저와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서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거짓된 행동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수를 쓰고 있는 행동이 눈에 환하네요. 이 문제로 최근에 아주버님은 아이들한테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형님과 끝내 이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더는 저희 집안의 식구가 아니게 되었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의 악함은 죄를 뉘우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번 항소로 더 많은 징역을 살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말로는 형님의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다는데 저에게 그런 말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인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이라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입사를 하게 된 회사에서 처음 몇 달은 잘 다니다가 회사의 단점이 하나둘 보이게 되었는지 불만을 털어놓길래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딱 2년 차 되는 해였는데 그동안 직장을 꽤 많이 옮겨 다녀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직장만 5번이나 옮겼으니 저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색 한번 한 적 없이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최대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길래 뭔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루 날 잡아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최대한 살살 구슬려서 속에 있던 감정을 끄집어냈는데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쏟아져 나와 경악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왜 저에게 짜증을 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큰 실망감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솔직히 당신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을 해야 돼? 당신 택배 일로 꽤 많이 벌고 있잖아. 돈벌이가 되는데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챘어야지. 내가 일하기 싫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도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나는 충분히 눈치 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나 원래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해.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거야. 나도 노력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당분간 좀 쉴게. 당신이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회사만 나가면 하는 말이 나보고 시간 때우러 왔냐는 말밖에 안 해.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일할 필요는 없잖아. 더러워서 내일 때려치우려고 사직서까지 준비해놨어. 나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당신이 원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데? 나도 택배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엔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 할수록 택배 일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 좀 알아보려 했는데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있고 돈 나갈 곳도 많아서 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었어.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는지 알아? 당신이 매일같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일을 또 그만두면 나는 택배 일에 손을 놓지 못하잖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굳이 나까지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나 힘든 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나를 보고 당신도 힘을 낼까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짜증을 냈던 거야? 일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꼴 절대 못 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잘하니까. 나는 아싸 땡큐지. 당신이 뜯어 말려도 나는 무조건 내일 사직서 낼 거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더는 못 해먹겠어. 내일부터 당신이 나를 위해 고생 좀 해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택배 일이 쉽게 돈 버는 직업인 줄 착각하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네. 남편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결혼을 한 이유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선택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깟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당분간 내 아들이 다시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게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니? 부부가 그 정도도 못해줘?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놈한테 뭘 바라고 같이 살아가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뭘 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같이 사는 건 줄 아세요?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서는 충실해야죠.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봐주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아들이 원래 끈기가 좀 없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족한 생활비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충당해주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사람이 누구나 다 갖출 순 없는 거잖니?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아들이 잠깐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해주마. 아버님, 이건 생활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고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이혼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겠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것까지 4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할 순 없어.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할 거야. 지금도 많이 참았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애라도 낳았어 봐라. 내 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생활했겠지?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왜 내 아들만 탓하는 거야? 애 낳을 생각 없으면 나도 너 필요 없다.
가서 택배 일이나 하면서 평생 혼자 살던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니? 애 안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해. 시부는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나이도 낳지 않고 자기 아들 이해해주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라면서 저에게 되레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크게 만든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도 낳지 않을 거고 남편과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를 강하게 밀치며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았는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저를 뒤따라와 제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친정집으로 차를 돌린 뒤 부모님께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아빠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왜 맞아야 하냐고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사계절 내내 남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택배 일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나? 자네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고생하는 내 딸 앞에서 어떻게 주벌 뻗고 받아먹겠다는 말이 나와?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자네의 괘씸한 모습을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 오늘 다리 하나는 내 집에 놓고 가야 될 거야. 당장 일이 안 와?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정말 내 딸이랑 이혼할 거야? 아빠,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아, 그만 좀 해요.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저 인간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고. 너는 부부일 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집에까지 와야 되겠어? 힘들어서 잠깐 일 좀 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너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이해해주고 넘어갔겠다. 몰아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시간을 두고 잘 구슬려서 일자리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저 형 말이 다 맞네. 나도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한 건 아니었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것 뿐이었다고. 너는 몸으로 하는 택배 일이라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나는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저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고 일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골프채 좀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놔? 내 딸을 힘들게 하고 눈물까지 뽑아냈으면 다리 하나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오죽 힘들었으면 내 집에 찾아왔겠나? 절대 가만두지 마요.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아,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계속 크게 만들려는 건데. 다리 하나 없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제부가 너무 불쌍해서 더는 못 보겠네. 아빠, 당장 그 골프채 이리 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저 사람의 잘못을 묻고 있는데 왜 골프채를 뺏어 드는 건데? 저 인간 편을 들어주는 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으니 내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지.
이러니 언니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친언니가 남편을 감싸는 행동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도 늘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가 제가 아닌 남편을 감싸고 도는 말에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틈을 타 남편이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날 부모님과 저는 편을 들어주지 않은 언니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언니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의 사이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고 전륜까지 끊어낸다는 말까지 나와버렸는데도 언니는 제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저희 가족에게도 분열이 생겼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해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남편도 저와 사는 건 더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저에겐 부부 생활이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버려 2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니? 이제 택배 그만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한 번 실패했다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너희 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야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더니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길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라도 좋은 남자 만나 자리 잡으면 엄마가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살이 5kg나 빠져버려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다. 엄마, 전에도 말했잖아요.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그때 너무 크게 되어서 더 이상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엄마는 7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로 언니와도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연락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싸웠다고 천륜을 끊어낼 거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었죠.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니와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간 지 7년의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택배가 마지막 한 집만 남아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 물건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한 어린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여놔 달라고 했다 하길래 꽤 무거운 물건이라 아이가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은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충격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제 어릴 적 모습과 붕어빵처럼 닮아 보여 좀 놀라긴 했었는데 거실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액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의 인물은 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6살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온몸이 굳어버린 채 액자 속의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없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전 남편이 튀어나와 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지금 너희들 내 옆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 둘이 나 몰래 결혼한 거야? 저기 일단 언니 말 좀 들어봐. 전부 다 설명할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 이 사람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만나게 된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고 나서 만난 거라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잖아. 너희 둘 다 미쳤니? 나랑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언니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많이 놀랐고 충격받은 건 알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랑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냥 단순히 술 한잔 하려 했던 건데 나는 네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라도 좀 나눠보려고 부르게 됐던 건데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너랑 인사 왔을 때부터 사람 참 괜찮아 보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랑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이혼을 하자마자 위로차 한두 번 만나다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거야.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도 너랑 부모님과 싸운 걸 핑계로 잠적하긴 했지만 이미 나는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서로 떳떳지 않다 보니 인족이 드문 호텔에서 만나서 아이까지 임신을 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족이 아닌 시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아이를 원했던 시어머니께선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나는 너 몰래 비밀리에 결혼식까지 올린 뒤 이 사람의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야. 네 눈엔 부족하고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눈엔 이 사람밖에 안 보였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백수여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일하나 이 사람이 일하나 비슷한 돈벌이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육아하라고 했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당신과는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 이 사람과는 벌써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어.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부부 금실이 정말 좋아. 그렇게 금실 좋고 떳떳한데 왜 숨어 살아? 아예 대놓고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녀. 동생 전 남편이랑 살림 차렸다고. 왜? 아빠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쓰러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괜히 나 때문에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면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아빠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볼 거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택배 일 하고 있구나? 재혼은 했고? 상태를 봐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산 거야? 너한테 맞는 남자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걱정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걱정하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고민 중이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결혼만 했지. 아이는 낳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는 너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언니와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엄청 당당했어요. 7년 만에 만난 언니가 전 남편과 가족들 몰래 결혼을 했고 전 시부모님은 이미 이런 사실까지 전부 다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게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와 제 핸드폰을 뺏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참고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고 저와 언니 사이를 뜯어 말리는 전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렸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집안에서 난리치지 말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길래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 또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애 아빠고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본인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언니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었죠. 아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하길래 집 주소를 불러준 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열 때까지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는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전 남편에게 날렸어요. 언니는 자기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7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당장 나가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전 남편이 전 시부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좋은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고 험한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 시모가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가정에 불행을 만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이 본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는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자마자 눈이 돌아버려 시모의 양뺨에 번갈아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저도 7년간 싸워왔던 분노를 그날 한꺼번에 모두 표출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전 남편은 시모를 급하게 차에 태워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언니도 그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더니 언니의 팔을 잡곤 할 말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뿌리친 뒤 급하게 전남편의 뒤를 따르려 했는데 아빠가 언니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동생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면서 저희 가족을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뀌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아빠를 밀친 뒤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언니의 핸드폰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나서 가족 3명 전부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가 경찰이 붙었는데 마음이 급한 전 남편은 잠시 멈추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다가 커브길에서 속도가 높아진 차를 제어하지 못해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가드레일에 추돌하게 됐는데 뒤에 오던 트럭이 그대로 밀어버려 전 남편의 차량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희 가족 모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시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런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걸로 몰아가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전 남편과 저 몰래 7년간 함께 살아왔으면서 이런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커진 건데 이게 제 탓인가요?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절망적이고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언니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언니를 용서할 수 없네요. 아마 서로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 제 기억에서 그 인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도 언젠간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택배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만큼은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택배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시댁 집안 식구들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두 형님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7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위로 두 형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어요. 보통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대부분 시모와의 마찰 때문에 힘들어한다던데 저는 두 형님들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최대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제가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했어요. 형님들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 최대한 말수를 줄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였던 상태라 형님들이 말을 걸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형님들에게 정말 질려버려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괴로웠던 나머지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갑자기 저지른 돌발 행동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인지한 남편은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서둘러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명을 지를 때부터 눈이 돌아버린 상태라 그 자리에서 두 형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7년간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두 형님들은 눈이 돌아버린 저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대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그렇지? 어른들 앞에서 비명을 지른 것도 모자라? 삿대질에 막말까지 하면 되겠어? 아주버님들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요. 제가 큰형님한테 화 좀 낸 게 잘못된 거예요? 형님들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랑 제가 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굴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연봉 2천밖에 안 되고 아주버님들은 연봉 2억이나 된다면서 저희 부부 무시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형님들이 난리인 거죠?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시하는 그런 발언 정말 듣고 싶지 않아 대꾸하지 않은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니 내가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대드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 어머님이 막내 동서를 하도 감싸고 도니까 지금 이사달이 난 거잖아요. 다음부터 기어오르지 못하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리고 서방님도 그래요. 자존심도 없어요? 동서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생활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요? 제가 서방님이었으면 동서 밑에서 연봉 2천 받으면서 생활할 바엔 차라리 그냥 밖에서 다른 일 알아보고도 남았겠네요.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텐데요. 요즘 동서가 옛날과 다르게 사업 좀 잘 된다고 목에 힘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비전도 없는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 말이요. 얼마 못 가 망할걸요? 사업이라는 게 평생 잘 되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되게요? 오늘따라 동서한테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생선 좀 많이 팔았나 봐?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이제 그만들 좀 해요. 어찌됐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형수님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최근에 일 좀 잘 된다고 하니까 배가 그렇게 아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어차피 형들 연봉엔 따라갈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려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만들 해라.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도 계속 싸울 거면 다음부턴 이런 자리 안 받는 게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따로 만나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저도 형님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연 끊고 지내죠. 재수씨,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주 작정하고 깽판 치려고 온 거야? 뭐든 적당히 해야지. 과하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 몰라?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목소리 또한 높아지게 되자 시부모님이 중재를 했지만 이미 두 형님네와 저희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가 생겨버려 관계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가 두 형님들에게 힘들었던 감정들에 대해 전부 쏟아낸 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7년의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지 못해 가슴 한편에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두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하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형님네와 한바탕 싸운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죠. 저는 각종 해산물들을 경매받아 남편이 식당이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 가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는데 남편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건 몇 년 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야간 수당을 따로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할 바엔 차라리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새벽에 경매받은 해산물들을 아침에 납품한 뒤부턴 가게만 봐주면 나머진 제가 거의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남편은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연봉 2천이라고 두 형님들이 무시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남편한테 주는 월급은 남편 혼자 쓰라고 주는 용돈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맞춰준 건데 저희가 형님네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는 행동들은 도저히 좋게 받아주기가 어려웠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만큼 회사에 있는 시간도 많고 2억이라는 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야 좋겠지만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조차 보낼 수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형님들은 애들 육아 핑계로 아주버님들 등 뒤에 달라붙어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하면서 살면 그걸로 그만인 거지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저희 부부는 훨씬 속 편했고 시댁에 갈 때는 두 형님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으로 잡아 시부모님을 배웠네요. 그렇게 얼굴 안 보고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서 너무 편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연락한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무슨 용건인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가게 마감 시간 때 잠깐 얼굴 좀 보러 가도 되겠냐며 저와 진지하게 할 말이 좀 있다고 하길래 일단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가게로 오라고 하긴 했지만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아주버님들이 저희 가게로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가게로 온 건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첫째 아주버님은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나쁘지 않다던데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알려줄 수 없을까?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7년 동안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었던 아주버님이 제 가게에 와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왜 물어보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요. 제 기준으론 저희 부부가 먹고 사는데 돈벌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수산업이 망하는 거 봤어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따라오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 아주버님이 받고 있는 연봉 2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방금 물어본 질문에 대해선 전부 답변 드렸는데 왜 찾아왔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재수씨가 하는 일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우리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온 거긴 한데 일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일단 재수씨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려고 온 거죠. 우리 일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일을 가르쳐 달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세요? 이 일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버님처럼 머리만 쓰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봉 2억씩이나 받고 있으면 그냥 그 회사 다니면 되지 갑자기 수산업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 재수씨, 형이랑 내가 몇 달 전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받아서 지금 백수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실적도 좋고 지금까지 회사에 공을 많이 세웠는데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형이랑 저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쳐버려서 지금 멘탈이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연봉 2억?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형이랑 나도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연봉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갑자기 구조조정에 대해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고연봉자들을 전부 퇴사 처리해 버렸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금 연봉인 직원들을 새로 채용해 실적을 채우려는 거겠죠. 그렇게 회사의 뒤통수 맞아도 다른 회사로 가면 쉽게 채용이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용은커녕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회사도 똑같이 구조조정을 한 거였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형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직까지 내가 퇴사 처리당한 거에 대해 집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나갈 돈은 많은데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 나중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될 텐데 그럼 집사람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하다가 재수씨가 요즘 일이 잘 된다고 하길래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형이랑 같이 와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던 회사에선 노력하는 만큼 돈은 올려줬지만 내쳐지게 되니 지금까지 읽어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지만 재수씨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꾸준하게 지켜본 결과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집사람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고 괜찮다면 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두 아주버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잘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연봉 2억이나 받던 사람들도 회사의 말 한마디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저희 가게는 입소문이 좋게 나서 다른 가게에서도 저희 해산물을 납품받고 싶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일이 잘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당한 두 아주버님들을 봤을 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보게 되었네요. 두 아주버님들이 다른 사업도 아닌 제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무실에서 펜이나 굴리고 있었던 두 형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음식점을 차려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터라 확실하게 자신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걸 찾아봤을 때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도 받지만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들 중에 식당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가게 해산물들이 품질이 좋으면 지속적인 거래도 이루어져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확실하다는 걸 두 아주버님들이 지켜봐오면서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일을 더욱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상황이라 의논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이 퇴사 처리를 당했다고 그대로 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는 좋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터라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결국 두 아주버님에게 일을 가르쳐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 좋게 풀어가려 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고 등지면서 살아봤자 좋을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주버님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들의 부탁으로 형님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제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의 습득력이 상당히 빨랐고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도전인데 배우는 일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주버님들과 나눴던 대화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고 있는 모습이 닭장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일에 치여 우울증까지 왔었지만 저희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해산물을 다루는 기술들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면서 지금의 일에 만족도가 높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저 또한 아주버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시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 혼자서 대청소를 하던 도중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누워만 계신 중이라는 시부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모두가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는 말에 가족들 모두 안심을 할 수 있었고 시모가 과일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붙였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첫째 형님의 말에 또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다시 제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툭툭 던지고 있었네요. 그 과일 나는 못 먹겠다. 동서가 깎은 과일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내가 먹을 건 내가 알아서 깎아 먹어야 되겠네.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애들 학교 가면 부모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볼 텐데 수산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하면 또래 애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엄청 놀림 당하겠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왜 하필 수산업이야?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동서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 세상 쪽팔리잖아. 생선 장수라고 얘기하면 내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입에 풀칠하겠다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나는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네. 이게 다 서방님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서라고 생선 만지고 싶겠어요? 서방님이 능력이 없으니 동서라도 뛰어들어야죠. 형님이랑 저는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애 돌보면서 생활비 받아 쓰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동서는 남자복 지질이 없네. 불쌍한 인생이야. 형님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좋겠어요. 인생 참 편하게 사네요.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가려나. 아주버님들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형님들도 사회로 뛰어들어야겠네요. 왜 이렇게 남일 같지 않을까? 저는 그이랑 함께 사는 거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신경 쓰지 말고 형님들 가정에나 신경 쓰세요. 어머, 동서가 우리 집안 걱정을 다 하네. 내가 사회로 뛰어들 날이 올 것 같아?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을 거야. 연봉 2억 받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다니면서 명품 쇼핑하러 다닐 거니까 동서나 평생 생선 만지면서 허송세월 보내. 본인 걱정이 나을 것이지. 별 거지 같은 게 남 걱정을 하고 있어? 첫째 형님의 마지막 말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과일 깎고 남은 껍질을 한데 모아 두 형님들에게 집어던져 버리자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그 즉시 내 현직 명함을 꺼내 두 면상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두 형님들은 테이블에 떨어진 명함을 바라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변해버렸고 두 아주버님을 외쳐 불렀네요. 아니, 이거 뭐야? 당신, 잠깐만 이리 좀 빨리 와봐. 이거 뭐야? 여기에 왜 당신 이름이랑
둘째 서방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동서수산시장 가게 명함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나 몰래 둘이서 무슨 이상한 짓을 꾸미고 다니는 거야? 왜 명함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거냐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 니들 남편이 내 회사 계약직 사원이야. 내 말 이해 못했어? 내 가게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뭐라고? 아니, 여보. 지금 동서가 한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지금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번 달도 나한테 생활비 줬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 그거 내가 저금해둔 돈을 빼서 당신한테 준 거야. 형이랑 나 몇 달 전에 이미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 받았어. 다른 회사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전 직장보다 업무량은 많은데 연봉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길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재수 씨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을 것 같아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당신이랑 얘기하려고 그랬지. 당신이 재수 씨가 하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내가 재수 씨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줬겠어? 형이랑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안 그래도 요즘 내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했잖아. 왜 그런 냄새가 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놓을 테니까 당신도 결정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활비도 많이 줄일 거고 검소하게 살 거야.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고 나는 이 일을 통해 미래를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니 당신도 이제 나 좀 도와서 같이 일을 배우면 좋겠어. 뭐라고? 지금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것도 믿기지 않는데 나보고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훨씬 행복해.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당신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본격적으로 수산업에 뛰어들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려 했는데 현재로선 내 마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막내 동생네처럼 나랑 같이 이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 보험 설계사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하루에도 수백 통 전화를 넣고 기존 고객들에게 사람 좀 소개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일이었어. 연봉 2억 만드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당신은 아예 일할 생각도 없이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으로 흥청망청 쇼핑이나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으니 내 심정을 전혀 모르겠지.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 당신도 이제 놀고 먹은 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게 부부 아니야? 나는 자존심 같은 거 버린 지 오래야. 동생네 밑에서 완벽하게 일을 배우고 내 인생도 이제 즐기면서 살고 싶어.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어. 나랑 함께 살면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 받아들이고 조만간 수산시장으로 나와. 당신 지금 미쳤어? 나보고 그 비린내 나는 시장에 가서 징그러운 생선을 만지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나 그럼 이제 백화점 쇼핑도 못하고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못 먹는 거야? 내가 수산시장에서 일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못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이혼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좋겠어. 막내 동서 손 봤어? 저게 여자 손이야? 팅팅 불어터져서 거칠어진 저 손을 보라고. 내 인생에 수산시장에서 일할 날은 절대 없을 거야. 연봉 1억 받아도 되니까 그냥 회사에 출근해. 매달 한 번씩 명품 쇼핑하던 거 두세 달에 한 번 사면 되잖아. 두 형님들은 수산시장에서 저처럼 일을 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질렀어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두 형님 내외는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님들은 절대로 저처럼 일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주버님들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님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차라리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매일 사치 부리던 두 형님들이 너무 속물 같았다고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버린 두 형님 내에는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단물만 빨아먹다가 갑자기 쓴물이 들어오니 더는 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두 아주버님에게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님 내에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주버님들이 그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해오면서 그래도 많은 고객분들과 친분을 쌓아놓은 이력이 있어서 수산업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보험 설계 일을 했었을 때 고객분들 중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께 직업을 바꾸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줬고 순조롭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매로 받은 좋은 수산물을 납품까지 하게 되자 성과는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었고 두 아주버님이 둘이서 힘을 합쳐 움직이니 저희 가게는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였어요. 두 아주버님이 그동안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증명이 되었고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니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성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직원들까지 몇 명 더 고용을 하게 되면서 두 아주버님들은 영업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객을 응대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되어가니 형님들의 기회까지 들어갔는지 숙려기간 중에 다시 아주버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가 펼쳐져서 두 형님들은 전에 받았던 연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은 성과가 보이게 되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두 아주버님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이미 실망을 많이 했는지 두 형님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일에 몰두할 수 있고 허튼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두 형제는 단단히 마음이 돌아서 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두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당장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했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애들까지 내팽개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서 돈 좀 벌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또한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두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실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죠. 한동안 수산시장에 계속 얼쩡거리길래 너무 속보여서 소금물을 한 바가지 퍼서 두 사람의 얼굴에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뿌려버렸습니다. 이대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큰형님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최근에 작은 아주버님은 이혼 후 새 애인도 생긴 눈치예요. 조카에게도 잘해준다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선택은 아주버님 몫이겠지만 저는 묵묵히 아주버님의 길을 응원해 주려고요. 큰형님은 끝내 아주버님을 다시 설득했는지 이번에 저희 앞에 다시 얼굴을 비쳤는데 말로는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긴 한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아주버님과 다시 힘들게 재결합을 하게 된 만큼 제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